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던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던 삶은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으로 이어졌고 여느 가정처럼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4학년 올라가는 그 방학, 겨울 방학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한테 신발 갖다 준다고? 뭐 갖다 준다고 하면서 갔다 올게 하고 나가신 게 마지막이에요. 2000년 친구에게 신발을 갖다 주고 오겠다던 엄마는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017년 9월 13일 장원시 마산. 이상하게 며칠 동안 꺼져 있더라고. 새벽에 119가 와가지고 저 오는 기라 지금 박스에서 난리 났대. 진짜 115도인데 한 민속주점 안에서 엄마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망한 이 여성의 이름은 당시 나이 54세의 김경숙 씨입니다. 이 사건은 일명 쑥떡 사망 사건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죠. 쑥떡 사망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사망한 김경숙 씨의 사인은 불명, 즉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입안에 쑥떡이 들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발견 당시 상황부터 사고의 개요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한 5, 60대 남성 60대였어요. 일제인데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죽은 것 같다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렇게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홈부터 해가지고 이미 완전히 까맣게 조직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썩어 있었어요. 김경숙 씨는 발견 당시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이미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특이한 상처도 없었습니다. 발견 2시간이 지나 검안이에 의해 검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부패 정도가 심해서인지 사인은 불명, 사망 추정 시간은 발견 이틀 전인 9월 11일 저녁 7시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검안이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체 입속에서 쑥떡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부검 감정 결과도 사인은 부패로 인한 미상이라고 나왔고 별다른 질환도 독극물 등의 약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후부가 죽상 및 건조된 음식물에 의해 거의 막혀 있다는 소견과 위에서 분쇄된 진초록색 내용물이 검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쑥떡이 위에서도 검출이 되었고 목에도 걸려 있었으므로 쑥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폐색 질식사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엔 쑥떡과 사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끝까지 죽음의 원인은 밝히지 못했고 목에 있는 떡으로 봤을 때 기도폐색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인 거죠. 실제로 떡을 먹다 사망한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망의 종류는 자살의 흔적도 타살의 흔적도 없으므로 변사 라는 쪽에 무게를 둔 거죠. 뭔가 이용준 형사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이번엔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여튼 각설하고 그 당시 경찰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쯤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 6월 달에 경찰이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라. 사건 발생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이 특이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PC방에 가서 그거를 뽑았는데 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개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감원에서 그런 통보가 나는데 보험사가 여기가 연간 그리고 상품이 22개 상품이에요. 토탈 금액은 58억 6천만 원인가? 보험사가 14개, 보험 상품만 22개. 그래서 김경숙 씨가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59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입한 일반 보험에 비하면 확실히 과하게 많죠.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보험으로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의 걱정이 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색한 부분이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기엔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이자로 봤어요. 알바로 낮에만 찾아나서 하고 오후에는 그 가게 상사로 갔었어요. 아무튼 너무 쏟아졌어요. 운영하던 주점 장사도 잘 안되고 낮에는 다른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사망 당시 김경숙 씨의 재산 상태는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통장 잔고와 2천만 원의 빚이 전부였습니다. 보험료는커녕 생활비도 없을 실정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건 바로 59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수령인인데요. 수령이 이제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피의자는 변경을 해놨다. 전부 다. 모든 보험금의 수령자는 A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같은 상품을 며칠 만에 가입하기도 하고 같은 날 2가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생활비도 빠듯했던 김경숙 씨는 왜 이리 많은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어렵사리 유지해서 자신이 죽은 뒤에 가족보다도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주길 원했던 그 A씨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이제 동생하고는 좀 많이 이제 친했겠죠. 그 A씨는 바로 김경숙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둘은 꽤나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숙 씨의 결혼식 사진에도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단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이 A씨가 챙깁니다. 같이 화장 해가지고 뿌리로 갈라니 못오게 하더라고. 그냥 가서 이제 막 허치 줄 테니까 산 많이 가면 안 된다고. 언니 소련이하고 참 동생이 그래도 친구가 있었어. 이롭지 않게 이따가 갔구나. 별다른 조문도 없이 바로 화장까지 챙겨버린 친구 A씨.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김경수 씨의 장례를 가족이 아닌 A씨가 더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랬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김경수 씨와 A씨는 가족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2016년 4월 14일 김경숙 씨는 A씨 어머니의 양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53세 나이에 친엄마가 살아있는데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특이한 경우죠. 특이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죠. 자신보다 나이가 많지만 않으면 입양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둘 사이는 정말 최고의 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를 위해 59억 원 상당의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단순 친구 사이로는 아쉬워 53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아예 가족이 되어버린 거의 역대급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아주 좋은 거니까. 이건 맨날 거짓잖아. 내가 서울시다야지. 수익을 하는 게 있어. 아예 하인 비슷하게 해요. 예의의 사장님이 중에. 실질적인 주인이 그거예요. 걔는 벌써 그 사람 일을 한 것 뿐이고 그거는 지금 건물이거든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있을 게 없지. 시킨 대로 다 해. 시킨 대로. 말 시키고 그 딸은 아예 손 안 대거든.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역대급 우정으로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죠. 풀어봐야 할 내용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부자연스러움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문제는 아니지만 살펴볼 필요는 있죠. 연속적인 부자연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부자연스러운 죽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자연스러운 보험금. 세 번째는 부자연스러운 입양이죠. 먼저 부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현재는 쑥떡을 먹다가 질식사를 했다라는 정도로 덮여져 있는 거죠. 하지만 김경숙 씨는 현재 정확하게는 의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경숙 씨의 죽음의 종류부터 따져봅시다. 죽음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사, 병사, 사고사, 그리고 자살과 타살이죠. 일단 이 죽음은 자연사도 병사도 자살도 아닙니다. 2가지만 남죠. 사고사냐 타살이냐. 이걸 풀려면 사망한 김경숙 씨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처음에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고 현장 증거를 많이 확보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알려진 정보로만 살펴보는데요. 다행히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가게 앞을 비추는 CCTV에 담겼습니다. 그 CCTV 영상을 보면 김경숙 씨는 사체 발견 6일 전인 2017년 9월 7일 새벽 1시 30분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 주점의 간판불이 꺼집니다. 이 화면을 끝으로 더 이상 김경숙 씨의 생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건 바로 4일 16시간의 미스터리입니다. 4일 16시간의 미스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보신 CCTV 영상을 끝으로 김경숙 씨를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민속주점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던 사람인데 말이죠. 생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사망 추정 시간을 보면 9월 11일 저녁 7시경입니다. 그렇다면 9월 7일 새벽 3시 30분 정도부터 9월 11일 저녁 7시까지 대략 4일 16시간 동안 살아있었던 김경숙 씨는 왜 장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이 또한 부자연스럽죠. 물론 이 가게에는 뒷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문 쪽 CCTV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또한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행동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뒷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드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 공교롭게도 사망하기 전 김경숙 씨는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사고사를 당했다? 글쎄요, 더 살펴보죠. 두 번째로 부자연스러운 것이 현장입니다. 정말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질식해서 숨졌다면 과연 이런 형태로 쓰러질 수 있을까요? 떡이 목에 걸리자마자 즉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뱉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죠. 손은 목으로 가져가거나 입 안에 넣고 몸은 웅크러지며 앞쪽으로 기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런 시간이 길어져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다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그런 상태라면 몸의 힘이 다 풀리고 중력의 힘으로만 넘어진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 팔이 벽에 부딪혀서 탄성으로 배 위에 올라갈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한마디로 사망을 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사망을 맞이한 모습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자꾸만 현장에 있던 사과와 쑥떡의 조합이 거슬립니다. 보통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 먹기 위해 사과와 쑥떡의 조합을 동시에 꺼내놓고 먹을까요? TV도 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내가 이거 두 개를 먹기 위해 꺼냈다라는 느낌이 아닌 무얼 먹을지 몰라서 두 개를 꺼내 놓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즉 누군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논리적인 제 느낌입니다. 여튼 이 부자연스러운 현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한 포인트입니다. 이 현장은 쑥떡을 먹다 사고로 사망을 한 모습이냐, 아니면 이미 사망한 사체 입에 쑥떡을 밀어 넣은 것 같은 모습이냐, 어느 쪽에 더 자연스러운 현장인가 라는 겁니다. 사진에도 범행 도구로 쓰였을 때 질식사로 나올 만한 물건도 보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볼 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자, 이제 보험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보험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죠. 액수와 수령인입니다.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이자 입양가족 자매인 A씨 앞으로 59억 원에 달하는 보험을 가입했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가입을 했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수령인 A씨 또한 김경수 씨 본인이 직접 가입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부자연스러움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김경수 씨 본인이 스스로 직접 가입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소중한 친구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인성이 훌륭하지 못해 저를 위해 그렇게 들어줄 친구는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59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해 줬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가 정말로 있다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그런 마음일 듯합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친구가 그게 막 싸그리 집 나갔다 실어가 그냥 공사에 갖다 다려비더라고. 내가 그래서 누군데 이 그릇을 싹 다려비냐고. 그런데 저 내 여기 언니가 동생입니다. 하지만 뭔데 참견합니까? 뭐 이러더라고 내 보고. 딸인지 알고 언제 내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렇게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왜 욕을 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지. 고맙긴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사망 당시 그렇게 큰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가 A씨 본인이었으니까요. 같이 가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십억의 보험을 가입한 친구이자 자매가 왜 고맙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스스로 가입을 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더 부자연스럽네요.
자, 그리고 제일 부자연스러운 것이 53세의 친구 딸을 입양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건 부자연을 넘어서 억지스러워 보이는 경향도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둘이서 정말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가족까지 되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김경숙 씨의 친엄마는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친엄마를 버리고 새엄마한테 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입양이란 건 이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엄마는 어떻게 딸의 입양에 동의를 하게 된 걸까요? 물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53세의 딸이 너무도 다른 집 양녀가 되고 싶다고 울고 조르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기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입양 동의서인데요. 여기 보면 김경숙 씨 친모의 서명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정자로 깔끔하게 쓰여져 있는 것은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요. 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손을 먼저 이래야 돼요. 이렇게. 당시 시력을 완전히 잃은 노모가 적한에 저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서류를 갖고 친모를 찾아왔을 때도 A씨가 김경숙 씨랑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김경숙 씨와 A씨는 왜 그리 붙어 다니고 가족까지 되어야 했던 걸까요? 이거야말로 부자연스러움의 극치죠.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들이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의 집으로 양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엔 감정이 배제가 되어 있다고 봐야 마땅한 겁니다. 감정이 배제가 되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부자연스럽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인위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이라는 건 의도나 목적을 갖고 일부러 행한 행동이죠. 그렇다면 목적과 맞춰보면 이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 목적과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이야기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별다른 결론 없이 2021년 12월 경찰이 변사로 내사 종결을 합니다. 이제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례적인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보험 사기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라고 결정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는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보험 청구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판사는 여러가지 이유를 근거로 했는데요. 그중 몇 개만 살펴보면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험에서 법적 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중학교 동창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입양으로 자매지간이 된 것도 석연치 않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보험 계약 체결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와 미사를 정확히 구분한 것이고 확실한 물증이 없을 뿐 심증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들과 목적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한 번에 살펴봅시다. 이 사건은 정확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우연히 반복된 경우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59억짜리 프로젝트죠.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현 상황에선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만약 후자인 59억 프로젝트가 진실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인처럼 부린 경숙 씨를 움직여 보험 가입시키는 건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죽음 단계부터 엄청나게 고민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자, 최종 목적은 거액의 보험금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다라고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하게끔 만들어도 보험금이 안 나오죠. 결국에는 뭐가 되었든 사고사여야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현장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굳이 입양은 또 왜 했을까?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거죠. 혹시 모를 사후 수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얼핏 사고사로 꾸몄는데 뭔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화장을 하겠다, 더 이상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 등등 말이죠. 만일 이 후자가 정말 진실이라면 엄청 무서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전 차라리 반복된 우연의 일치였으면 이라는 확률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끝으로 정말 가장 풀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경숙 씨입니다. 그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도, 입양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도. 그녀는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을 말이죠. 그런데 왜 그녀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녀는 삶을 다해 무엇을 지켜내고 싶었던 건지 말이죠.